아버지 고집 때문에 다 망했어요. 아들의 절규가 85평 고깃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39년간 칼 한 자루로 4억을 모은 남자가 단 8개월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그리고 아들마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채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평생 남의 돈 한 푼 안 빌렸던 남자가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성만입니다. 올해 65입니다. 39년 동안 시장에서 고기를 다루는 정육 기술자로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은 이른 새벽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먼저 떠집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낡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아직 어둡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둠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제 삶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시장 정육점 냉장고 앞에 서면 하얀 입김이 피어오릅니다. 영하 5도. 커다란 소고기 덩어리가 앞에 놓입니다. 저는 칼을 쥡니다. 차가운 칼자루가 손에 익숙하게 잡힙니다. 칼끝이 고기에 닿는 순간 제 세상이 시작됩니다. 칼날이 힘줄을 따라 미끄러집니다. 뼈와 살이 분리됩니다. 등심, 안심, 채끝, 목심. 부위마다 다른 결을 읽어냅니다. 성만이 형 칼질은 정말 예술이야. 시장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겸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게 고기를 자르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삶이었으니까요. 39년. 26살에 시장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고기를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30kg짜리 소고기 덩어리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땀이 눈을 찔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3년을 나르고 5년을 보조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칼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해. 고기는 거짓말 안 해. 네가 조급하면 고기가 알아. 선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시장 일은 고됩니다.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합니다. 손은 늘 칼에 베인 상처투성이입니다. 여름에는 쇠 냄새가 옷에 배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고기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얀 지방과 붉은 살, 결을 따라 칼을 대면 스르륵 소리를 내며 갈라집니다. 그 소리가 저는 좋았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단독주택, 30평 남짓한 집이지만 저희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대출 한 푼 없이 39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문을 열면 아내 혜순이가 저를 기다립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줍니다. 혜순이는 저보다 2살 아래입니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합니다. 제가 가져다주는 좋은 부위로 장조림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 집 장조림은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손님들이 물으면 혜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골라준 고기라 그래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봅니다. 별것 아닌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만하면 잘 산 거지? 혜순이가 가끔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민우도 잘 키웠고. 민우는 저희 외아들입니다. 올해 34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에 다닙니다. 마케팅팀 과장입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저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정장을 입고 출근합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시장에서 일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민우가 대학생 때 한 말입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네 길을 가거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손은 평생 칼을 쥐었지만 아들의 손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립니다.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금 잔액 4억 1천만 원. 39년의 땀이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으로 뭐 할까? 혜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두자. 민우도 곧 장가가야 할 나이고 결혼 자금도 보태줘야 하잖아. 우리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우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보세요. 화면에는 화려한 고깃집,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반짝이는 샹들리에, 금박을 얹은 한우. 요즘 이런 플래그십 매장이 대세예요. 월 매출 1억 넘는 데도 많아요. 민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실력이면 진짜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평생 남의 가게에서 일하며 칼질 하나는 성만이 형이 최고야라는 말만 듣고 살았던 제게 처음으로 들어온 큰 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실력이면 진짜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옆에서 혜순이가 뒤척였습니다. 여보, 앉아요? 응. 민우가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역시 혜순이는 제 마음을 압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사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9년. 저는 단 한 번도 제 가게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남의 간판 아래에서 남이 시키는 대로 칼을 쥐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425만 원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었습니다. 겁이 났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민우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시장 조사 좀 해봤어요. 민우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프리미엄 한우 전문점, 평균 객단가 8만 5천 원. 하루 평균 50팀. 월 매출 1억 2천에서 1억 5천.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력자가 하시면 입소문만으로도 손님 몰려요. SNS 마케팅 제가 다 해드릴게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민우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쉽다고 안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실력이면 가능하다고요. 저 회사에서 매일 외식 트렌드 분석하잖아요. 요즘 MZ세대는 스토리 있는 맛집 찾아다녀요. 39년 경력 장인이 직접 손질하는 한우? 이거 완전 대박 콘셉트예요. 그래도 돈이. 아버지 예금 4억 있으시잖아요. 대출 2억 받으면 6억이에요. 보증금 1억, 인테리어 3억, 운영비 2억. 딱 맞아떨어져요. 민우는 이미 다 계산해 온 것 같았습니다. 혜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근데 민우야,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니? 엄마,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실력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추석 때 아버지가 손질해 주신 한우 기억나세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다들 어디서 샀냐고 난리였어요. 민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예금 4억 1천만 원, 대출 2억, 집을 담보로 잡으면 총 6억 1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거는 겁니다. 여보, 정말 할 거예요? 혜순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실패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내 가게를 가져보고 싶어. 평생 남의 가게에서만 일했잖아. 혜순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가 하고 싶으면 해봐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제라도 해보는 거지 뭐.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뒤, 민우와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 어때요? 대로변이고 주차도 되고 85평짜리 상가였습니다. 보증금 1억, 월세 950만 원.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버지, 장사 잘 되면 문제 없어요. 하루 매출 300만 원만 나와도 한 달에 9천. 거기서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그래도 남아요. 민우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로 하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분위기가 중요해요. 인스타 감성으로 가야 해요. 인스타 감성이 뭔데? 사진 찍었을 때 예뻐 보이는 거요. 조명이 중요하고 테이블 간격도 넓어야 하고. 민우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이 나왔습니다. 3억 2천만 원. 이게 맞아? 네, 고급 자재 쓰고 샹들리에 달고 주방 설비 최신으로 하면 이 정도 나와요.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3억 2천.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땀이었습니다. 혜순이의 손마디였습니다. 39년의 무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85평홀의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대리석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주방에는 최신 냉장고와 그릴이 설치됐습니다. 어때요, 아버지? 멋지죠? 민우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새 칼이 걸려 있었습니다. 독일제 정육칼 세트. 손에 쥐어봤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제가 39년 동안 쓰던 묵직한 칼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간판 이름만 정하면 돼요. 이름? 네, 뭐가 좋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6결. 6결이요? 응. 고기의 결. 내가 평생 봐온 게 고기 결이야. 그 결을 따라 칼을 대면 고기가 말을 해. 그게 내 철학이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6결. 간결하고 임팩트 있어요. 며칠 뒤. 간판이 걸렸습니다. 6결.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 저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생 남의 간판 아래에서 일했던 제게 드디어 제 이름을 건 간판이 생긴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통장 잔액 9천만 원. 4억이 넘던 돈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오픈이에요. 떨려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많이. 괜찮아요. 대박 날 거예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손님들이 올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른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이른 아침부터 가게에 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홀을 둘러봤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오픈과 함께 직원을 뽑았습니다. 홀 직원 5명, 주방 보조 2명, 매니저 1명, 저와 혜순이까지 포함하면 총 10명이 움직이는 가게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1등급 한우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한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스르륵.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39년 동안 들어온 소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건 제 가게였으니까요. 아버지, 벌써 오셨어요?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응, 일찍 나왔어. 오늘 인플루언서 새 팀 온대요. 제가 초대했어요.
SNS 팔로워 합치면 15만 명이에요. 인플루언서가 뭐야? SNS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올리면 바로 난리 나요. 민우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2명.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사진 좀 찍어도 돼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껏 찍으세요. 저희 인스타에 태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님들은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샹들리에, 테이블, 심지어 화장실까지.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기보다 사진을 먼저 찍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약하고 왔는데요. 저희도 예약했어요. 테이블이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주방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등심 2인분, 안심 1인분, 채끝 3인분, 갈비살 2인분. 저는 칼을 들었습니다. 고기를 썰었습니다. 두툼하게. 제가 39년 동안 해온 방식대로. 하지만 홀 직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고기가 너무 두껍대요. 좀 얇게 썰어달래요. 얇게? 네, 사진 찍기 좋게 예쁘게 펼쳐지는 두께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기는 두툼해야 육즙이 살아있는데. 하지만 손님 말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얇게 썰었습니다. 이러면 맛이 없는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늦은 오후. 계산을 해봤습니다. 첫날 매출 430만 원.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봤죠? 제 말이 맞았죠? 그래. 손님이 많이 오긴 했네. 이제 시작이에요. SNS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난리 날 거예요. 민우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온 손님들이 올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시태그 6개월, 해시태그 한 우맛집, 해시태그 39년 경력, 해시태그 장인의 손맛. 해시태그가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좋아요, 벌써 327개예요. 댓글 보세요. 다들 가보고 싶대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고기는 예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너무 얇아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예약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토요일은 이미 만석입니다. 민우가 예약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매출도 좋았습니다. 하루 평균 380만 원. 한 달이면 1억이 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제 손질한 고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표면이 끈적했습니다. 이건 못 쓰겠는데. 버리려는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뭐해요? 이 고기 좀 봐. 색이 변했어. 민우가 고기를 봤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불에 구우면 몰라요. 아니야, 이건 못 써. 신선도가 떨어졌어. 아버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원가가 안 나와요. 어제 폐기한 것만 80만 원이에요. 그래도 손님한테 이런 고기는 못 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방식대로 하세요. 고기를 버렸습니다. 80만 원.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하루치 시장 월급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 정산을 했습니다. 총 매출 1억 1천만 원.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대박이에요. 첫 달에 1억 넘겼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넘기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우 원가만 4,800만 원. 직원 8명 인건비 2,200만 원. 월세 950만 원. 전기세, 수도세, 폐기비용 합쳐서 800만 원. 손에 남은 돈은 2,400만 원 뿐이었습니다. 2,400. 이게 맞아? 네, 첫 달 치고는 괜찮은 편이에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통장 잔액 9천만 원. 대출 이자만 한 달에 90만 원.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남는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민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야, 원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매출의 거의 절반이 고기 값이야. 요즘 한우 값이 비싸요. 1등급만 쓰시잖아요. 그래도 이러면. 아버지, 괜찮아요. 단골이 생기면 원가율 낮출 수 있어요. 지금은 입소문 내는 단계예요. 민우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순이익 2,400. 투자한 돈 6억을 회수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 그 사이에 변수가 생기면? 손님이 줄면?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혜순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2달째. 손님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만석이던 토요일 저녁에 빈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요즘 예약이 좀 줄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 SNS는 유행이 빨라요. 새로운 맛집이 계속 생기니까. 민우는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기 색이 자꾸 변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지 하루만 지나면 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저는 냉장고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2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계속 변했습니다. 폐기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80만원, 90만원, 어떤 날은 120만원. 한 달이면 2천만원이 넘는 돈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른 저녁, 한 손님이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 고기 좀 이상한데요? 테이블로 갔습니다. 접시 위에 구워진 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색이 어두웠습니다. 냄새도 좀 신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손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손질한 고기였습니다. 하지만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표면이 끈적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데.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고기가 자꾸 이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원래 한우는 공기 닿으면 변색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야. 내가 39년을 고기 다뤘어. 이건 변색이 아니라 상한 거야. 그럼 어쩌라고요? 매일 버리면 장사가 안 돼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우와 저는 자꾸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고기 두께 좀 줄이세요. 손님들이 너무 두껍다고 해요. 고기는 두툼해야 제맛이야. 아버지 취향이 아니라 손님 취향이 중요하다니까요. 맛이 중요하지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요즘은 사진이 곧 맛이에요. SNS 시대라고요.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혜순이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석 달째.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우가 호텔 출신 셰프를 데려왔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남자. 깔끔한 조리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김태준 셰프님이에요. 특급 호텔 한식당에서 5년 근무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셰프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셰프는 왜? 아버지, 요즘 고급 고깃집은 셰프가 필수예요. 플레이팅도 중요하고 소스 개발도 해야 하고.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 역할은 뭐야? 아버지는 고기 손질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셰프님이 다 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태준 셰프가 주방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고기는 색이 안 좋아요. 손님한테 못 내요. 제가 손질한 고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멀쩡한 고기야. 특급 호텔에서는 이런 거 절대 안 씁니다. 여긴 호텔이 아니야. 고깃집이고. 그래도 기준은 지켜야죠. 셰프는 고기를 버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39년 동안 고기를 다뤄온 제 판단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셰프가 메뉴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퓨전이에요. 한우에 트러플 오일, 발사믹 소스 같은 거 곁들이면 고급스러워 보여요. 고기는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제 맛이야. 제가 반대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이 뭐가 나빠? 시대가 변했다고요. 젊은 손님들은 새로운 걸 원해요. 민우가 셰프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셰프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변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잃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홀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주방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혜순이와 둘이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민우랑 싸웠어요? 응. 요즘 자꾸 부딪혀. 민우도 가게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알아. 근데 내 방식이 자꾸 무시당하는 것 같아.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0년 전에 끊은 담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달.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매출 8,500만 원. 첫 달보다 3천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원가, 인건비, 월세. 여기에 셰프 월급 45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장부를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이번 달 순이익 마이너스 900만 원. 적자였습니다. 민우야, 이거 적자야. 일시적인 거예요. 다음 달부터 나아질 거예요. 민우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6,800만 원. 3개월 만에 1,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셰프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고기 손질 방식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 젊은 손님들 입맛에는 안 맞아요. 내가 39년을 이렇게 해왔어. 39년 하셨어도 시대는 변했어요. 변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9년 경력이 무슨 소용인가? 왜 내 말은 아무도 안 듣지? 혜순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5째 달.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주방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는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셰프가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민우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메뉴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또? 네. 요즘 손님들이 고기가 너무 질기다고, 두껍다고, 맛이 단조롭다고. 리뷰가 안 좋아요. 민우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리뷰들이 떠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별로예요. 3점. 고기가 너무 두꺼워서 씹기 힘들어요. 2점. 분위기는 좋은데 맛은 그냥 그래요. 3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셰프님이 새 메뉴 개발했어요. 한번 보세요. 셰프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트러플 한우 카르파초, 발사믹 글레이즈 갈비살, 와사비 크림 안심.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한우가 아니라 양식이잖아.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퓨전이 대세예요. 셰프가 대답했습니다. 고기는 고기답게 먹어야지. 이렇게 이상한 소스 바르면 고기 맛이 다 죽어. 사장님,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게 고정관념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들어보세요. 요즘 MZ세대는 그놈의 MZ세대. 고기 맛도 모르는 애들 취향에 왜 맞춰야 돼? 그 애들이 돈 쓰는 손님이니까요.
민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홀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놨습니다. 민우야, 그럼 내가 39년 동안 배운 게 다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방식은 시장 고깃집 방식이에요. 여긴 프리미엄 매장이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왜 나한테 하자고 했어? 그냥 셰프 데려다가 하지. 아버지 실력을 믿었으니까 하자고 했죠. 근데 왜 변화를 거부하세요? 변화가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거야. 그 본질 때문에 매달 적자예요. 이번 달도 1,500 적자 났어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셰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볼 땐 고기 손질 방식도 문제예요. 너무 투박해요. 요즘은 섬세함이 중요한데. 투박하다고? 네. 칼질도 그렇고 부위 분리도 그렇고. 호텔식으로 하면 훨씬 나아요. 39년을 이렇게 해왔어.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해. 내가 왜 여기 있어?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 내 방식이 틀렸다는데 어떻게 진정해?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주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우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가게 뒤편 골목에 섰습니다.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제대로 켤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만에 피우는 담배였습니다. 후.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9년. 저는 고기만 보고 살았습니다. 칼 한 자루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4억을 모았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아들한테, 제가 데려온 셰프한테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민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됐어. 아버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손님층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 알았어. 내일부터 셰프님이랑 같이 새 메뉴 개발해봐요. 아버지 방식이랑 호텔식이랑 섞어서. 내가 알아서 해. 아버지. 됐다고. 나는 고기나 손질할게. 저는 담배를 비볐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는데 혜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우한테 전화 왔어요. 많이 싸웠다면서요? 응.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순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담배 냄새 나요. 또 피웠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혜순아. 네. 나. 틀린 걸까? 뭐가요? 내 방식. 39년 동안 해온 내 방식이 틀린 걸까? 혜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나갔습니다. 셰프가 새 메뉴를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얇게 썰어서 트러플 오일 살짝 뿌리고 루꼴라 올리고. 민우와 직원들이 둘러서서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사진 찍으면 대박이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주방 한 구석으로 가서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새 메뉴가 나갔습니다. 손님 반응은 좋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인스타에 올려야지. 사진 찍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매출도 조금 올랐습니다. 민우는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봤죠? 새 메뉴가 먹히고 있어요. 그래, 잘 됐네. 아버지도 이제 호텔식으로 배워보세요. 셰프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야, 됐어. 왜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할게. 아버지. 됐다니까.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고집 진짜 셋이다. 그러게 방식을 바꿔서 손님이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닌가? 셰프님 오시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냥 고기나 손질하시고 메뉴는 셰프님한테 맡기시면 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여섯째 달,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85평홀의 손님은 고작 4테이블. 계산을 해보니 그날 매출이 83만 원이었습니다. 민우가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진짜 심각해요. 얼마나? 한 달 적자가 2,900만 원이에요. 손에 쥔 볼펜이 떨렸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200만 원. 2달이면 바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셰프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요. 급여는 다 드렸잖아요.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향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랑 민우 씨랑 의견이 너무 달라서. 셰프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홀 직원 2명이 나갔습니다. 사장님, 밀린 급여가 있는데요.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달까지만 나올게요. 직원들도 떠났습니다. 가게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민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야,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망한 거지? 민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회사에서 데이터 보고 트렌드 분석하고 그러니까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들을 걸. 셰프 안 데려올 걸. 인테리어도 덜 화려하게 할 걸. 됐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저는 민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혜순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혜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았어요? 4천만 원. 그럼 2달이에요. 2달 뒤에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집도 담보로 잡혔는데, 미안해. 왜 여보가 미안해요? 우리 같이 결정한 거잖아요. 혜순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7째 달.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못 냈습니다. 건물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난달도 밀렸잖아요. 2달치 1,900만 원인데 다음 주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사채였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던 시절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만이 형, 무슨 일이야? 돈 좀 빌려야 할 것 같아. 얼마나? 3천. 이자는 한 달에 10%야. 그래도 괜찮아. 형, 이거 위험해. 못 갚으면 큰일 나. 알아. 그래도 지금은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의 돈 한 푼 안 빌리고 살았는데 저는 결국 사채를 썼습니다. 3천만 원으로 밀린 월세를 냈습니다. 직원 급여를 줬습니다.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빈 테이블만 늘어났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85평홀에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남은 돈 1,500만 원. 사채 이자 한 달에 300만 원. 월세 950만 원. 최소 운영비 1,000만 원. 한 달에 2,2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매출은 한 달에 5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원가 빼고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계산기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숫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혜순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응. 또 계산하느라 그랬어요? 응. 여보,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혜순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걸. 8째 달. 건물주가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월세가 3기 연체됐습니다. 이 정도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번 달 안에 정리 부탁드립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 다리가 순간 힘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끝나는구나. 며칠 후 민우와 함께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 테이블 닦는 소리, 플라스틱 상자 끌리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긁는 듯 했습니다. 인테리어에 3억 2천을 썼지만 되돌아온 건 거의 없었습니다. 중고 주방 기계 업체가 왔습니다. 이 정도면 1,800 정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네, 중고 시장이 안 좋아서요. 3억짜리 설비가 1,800만 원이 됐습니다. 테이블, 의자, 샹들리에. 아무도 가져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가세요. 다음 세입자가 쓸 수도 있으니까. 결국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6억을 들인 가게. 손에 쥐고 나온 건 1,8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상환이 3개월째 밀렸습니다. 담보주택을 처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30평 단독주택.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 급하게 팔다 보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갔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니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채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밀린 월세와 직원 급여를 정리했습니다. 손에 남은 돈 8,200만 원. 4억이 넘던 돈이 8개월 만에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사할 집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빌라, 투룸, 보증금 3천, 월세 45만 원. 30평 단독주택에서 작은 빌라로 짐을 싸는데 혜순이가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혜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날, 민우가 왔습니다. 짐을 옮기는 걸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나서 민우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뭔데? 제 적금 깬 거예요. 2천만 원. 아니야, 넌 내 돈 챙겨.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자신만만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하지만 됐어. 내 앞날이 있어. 그 돈은 내가 써.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인생을 망쳤어요. 아니야. 저는 민우를 안았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우리 같이 꿈꿨던 거잖아. 민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품에서. 며칠 뒤, 민우가 짧은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엄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동안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마음 정리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자가 번졌습니다. 혜순이도 울었습니다. 여보, 민우가 왜 이래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빌라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0평 집에서 보던 천장과 달랐습니다. 낮았습니다. 좁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옆에서 혜순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액 5천만 원. 65살. 갈 곳도 할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참지 않고 울었습니다. 39년. 칼 하나로 살아온 삶. 그게 8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혜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가가 푹 꺼졌습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섰습니다. 8개월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그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빌라 근처를 걷다가 작은 상가를 발견했습니다.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7평. 보증금 300, 월세 28만 원.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기요, 뭐 하시려고요? 국밥집 하려고요. 국밥집? 여긴 좀 외진 골목인데. 괜찮습니다.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혜순이와 둘이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중고 주방 기구를 샀습니다. 큰솥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김치냉장고 하나. 전부 합쳐서 380만 원. 간판은 직접 썼습니다. 성만인의 소머리국밥. 빨간 페인트로 삐뚤빨뚤하게. 85평 고깃집의 화려한 금색 간판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진짜 모습 같았습니다. 오픈 첫날. 이른 아침부터 솥에 불을 켰습니다. 소머리를 푹 끓였습니다. 하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쇠 냄새.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39년 동안 맡아온 냄새. 이 냄새가 편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아버지였습니다. 여기 국밥집 새로 생겼네? 하나 주소. 네, 잠시만요. 국밥 한 그릇을 내놨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숟가락 떠서 드셨습니다. 오, 이거 진국이네. 고기도 푸짐하고. 감사합니다. 주인장, 여기 언제 오픈했어요? 오늘이요. 오늘? 그럼 대박 나겠네. 내가 단골할게. 할아버지는 웃으며 국밥을 다 드셨습니다. 6,000원을 받았습니다. 첫 매출이었습니다. 하루에 25그릇. 매출 15만 원. 85평 고깃집에 43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편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적자 걱정도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 어땠어요? 25그릇. 그럼 잘 된 거네요. 응, 잘 된 거지. 혜순이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아버지. 민우야. 죄송해요. 연락도 안 드리고. 됐어, 들어와. 민우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끓여냈습니다. 먹어봐. 민우가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진짜 맛있어요. 민우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뭘? 가게요. 제가 장보기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 도와드릴게요. 너 회사는? 그만뒀어요. 한동안 쉬면서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민우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우가 가게를 도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같이 시장에 갔습니다. 아버지, 소머리는 어떤 걸 골라야 해요? 눈으로 보는 거야. 색깔이 선명하고 냄새가 좋은 거. 이건 어때요? 그래, 그거 좋다. 민우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85평 고깃집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가르치려 했습니다. 지금은 배우려 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경로당 할머니들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국밥 4개요.
네, 잠시만요. 국밥을 내놓자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맛이 진짜지. 돈 냄새 안 나고 사람 냄새 난다.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민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응. 이게 아버지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도 저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통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민우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우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왜요? 너한테 큰 꿈 못 물려줘서. 아버지, 아니에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이제 알았어요. 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화려한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 네. 이 작은 가게에서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게 85평 고깃집보다 더 좋아요. 저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살자. 네, 아버지. 지금은 오픈한 지 석 달째입니다. 하루 매출은 20만 원 정도. 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른 아침에 솥에 불을 켜고 민우와 나란히 서서 국밥을 끓이고 혜순이가 깍두기를 담그고 우리 셋이 함께 있습니다. 그게 제게는 85평 고깃집보다 값진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그릇은 85평의 화려한 고깃집이 아니라 아들과 나란히 서 있는 이 7평짜리 국밥집이었다는 것을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잃어버린 삶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4억을 잃었습니다. 집도 명예도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되찾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끓이는 국밥 한 그릇, 아내가 담근 깍두기, 경로당 할머니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85평 고깃집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 그릇을 모르고 큰 것만 쫓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화려함보다 소중한 건 평범한 행복입니다. 큰 것보다 소중한 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재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